1980년 중국. 80년대 대학생들은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었고 동네 어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재산을 털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신이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랴오닝성 서봉현의 조선족 가정에서 태어난 리정광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얼빈 명문대학에 합격한 대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무시를 당하며 평생을 살아온 정광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성공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 때도 그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정광이 항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숙사에 있어봤자 4명이 같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떠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정광이 밀린 과제를 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자. 에헤헤! 야이씨! 똑바로 던져봐! 그거 하나 쓰레기통에 꼬린을 못 시키냐? 아이, 그럼 고린 시키는 거 하나당 맥주 한 병이 어떠냐? 똑바로 집어넣기나 임마! 그때 쓰레기가 공부하고 있던 정광의 발등에 떨어지자, 야, 조용히 못해. 놀려면 너희들끼리 놀던 거야. 매일 이게 뭐야? 정광아, 미안하다! 그렇게 놀기만 하다 어떻게 취업할지 미래가 의심스럽다. 너 지금 뭐라고 그러냐? 우리 무시하는 거냐? 별 미친놈이 닿네. 조선족 놈 주제. 뭐라고? 조선족 주제에 어쩐다고? 이것들이 부자 하니까. 그날 밤 정광은 룸메이트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잼빈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리펑은 갈비뼈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광은 2학년에 퇴학당해 부모의 희망이자 미래였던 대학 생활을 그만두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20대 청년은 텅 빈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아이, 그러니까 조선정검 주제 무슨 공부를 한다고. 신문도 모르고 낯지는 놈이라니까. 덕철 자식들아. 그래, 너희들은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기숙사에서 나온 정광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뒷골목에 북적이는 술집은 술 취한 남성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여기 술 한 병 주세요. 술잔을 비우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와 어느새 술에 취해 테이블 아래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干嘛？你放了吧！ 너희 뭐 임마? 我还疯了啊！你这样形容的话，我杀你！ 뭐라는 거야? 건달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며 정광을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정광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 맞고 다닌 적이 없어 건달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정광은 밤마다 뒷골목을 배회하는 은둔자 신세가 되었고, 싸움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정광을 찾는 조직들이 늘어났습니다. 정광아! 나와봐야겠어! 연경파 놈들한테 누가 당하고 있어! 뭐라고? 거기 어디야? 정광이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나가 공격하는 조폭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조폭들이 도망가고 쓰러져 있던 남성을 일으켜 세워주려던 순간, 에이 친구, 실력이 대단한데 어디서 일하고 있나? 내 밑에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떤가? 혼자서 10명의 건달을 상대했던 정권을 눈여겨보던 마스는 중국 동북 삼성을 장악하고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는데, 그는 마침 후견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에
정광의 싸움 실력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싸움엔 정석이 없었고 먼저 주먹을 날리고 상대편을 쓰러뜨려 이기는 게 규칙인 뒷골목 싸움은 정광에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선족이라며 무시당한 서러움을 이겨내려 생존을 위해 단련한 탄탄한 몸은 일반 건달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광은 어느새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를 먼저 찾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마스의 부하로 들어간 정광은 그에게서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아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두목 마스를 욕보였다는 헝타오를 찾아 나선 정광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홍타오 어디 갔어? 두 번 다시 형님 앞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고 전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요. 정광은 마스의 위협이 되거나 반항하는 조직을 찾아가 그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처리하는 정광이 마음에 들었던 마스는 그를 오른팔로 삼고 그가 참석하는 공식 장소에 항상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술래, 여기 차 2잔만 내와. 네. 형님,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연락을 주셨습니까? 마스는 소파에서 일어나 금고 쪽으로 걸어가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왔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거 받아. 형님, 이게 뭡니까? 총 아닙니까? 너도 이제 총 한 자루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노리는 놈도 많고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으니까 말이야. 정광은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형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이거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으니까 잘 들어. 말씀만 하십시오. 1990년 8월 10일 밤 조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상대 조직 보스 차오스를 노리고 있던 정광은 루호판디엔 주차장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그를 노려보며 야, 그래, 집구석은 무슨 집구석이냐? 이차 가야지, 이차! 형님, 과음하셨습니다요. 숙소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때 주차장 구석에 숨어있던 정광이 뛰쳐나오며 전파 안쪽에 숨겼던 권총을 꺼내 그를 향해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차오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정광은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하자 정광은 지하 조직에 소문이 퍼지면서 무적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뒷골목에는 무적장군이 차오스를 처리했다는 낙서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정광 앞에서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총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광이 동북성 조직을 평정하려 하자 눈에 가시였던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샤오페이가 부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 똑바로 들어!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란타오가 이정광한테 시비를 걸란 말이야. 제가 말입니까?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그러다 저만 죽이면요. 야, 임마!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샤오페이는 정광이 언제 자신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무력화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광이 천년궁에 술 마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축하드립니다, 형님! 제 인생 모델이 바로 형님이신가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러나.
기회가 좋았을 뿐이지. 술자리가 한참 뜨거워지자 샤오페이의 부하가 테이블 옆을 지나는 척하며 술 마시던 그의 발을 툭 쳤는데 짠타야 타자마. 야! 이게 미쳤나, 씨. 이만이 누군 줄 알고, 씨.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수십 명의 샤오페이 조직원들이 이정광과 부하들을 모아놓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이정광이라 하더라도 자신들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라며 뒤에 숨어 지켜보던 샤오페이가 나타나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불나방처럼 날뛰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때 야! 이정광이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움직이는 놈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산타오, 애들 데리고 어서 나가. 샤오페이는 정광이 권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켜 이 자식아! 정광이 샤오페이의 허벅지에 총알을 발사하자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는 살려달라며 애원했는데 청광해! 한 번만 살려주게. 정광은 식당을 나가다 쪼그리고 앉아 두목이라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990년대) 초 하얼빈 암흑가는 전쟁터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져 사람이 죽자 경찰의 수사는 날카로워져 당국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조폭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마스는 순순히 검거되지 않고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에 대항했습니다. 물러나는 놈들은 내 손에 죽는다. 한 놈도 못 올라오게 막아! 너희들은 봉이 됐다. 무기를 버리고 저항하라. 마스가 던진 폭탄이 터지며 수십 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고 시민들이 피를 흘리자 옆 건물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정광은 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치겠네. 일반인들이 다치면 문제가 커지겠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부하들이 던진 폭탄이 아래층에서 터지며 아지트가 아수라장이 되자 경찰들은 건물로 올라가 내부에 있던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스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경찰 고위 간부들을 더욱 자극했고 그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 유혈 사태를 감수하고 마스의 아지트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의 공격을 막아내다 한계가 온 그는 정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광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라도 살아야 하니까 도망가. 형은 어차피 끝났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동따샤 건물 지하에 가면 내가 숨겨놓은 승용차가 안 돼 있을 거야. 그 안에 돈가방 있으니까 챙겨서 북경으로 떠나라. 저 혼자 도망가라뇨. 저는 형님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새벽 하얼빈 경찰은 마침내 마스와 조직의 핵심 인물을 체포하며 대규모 조폭 소탕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하얼빈 내 수많은 조직폭력배와 두목이 검거되며 대부분 사형을 판결받았고 신문 일면에는 조직두목 검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광은 가짜 신분증을 구입해 북경행 열차에 올라타고 떠났는데 베이징에 도착한 정광은 택시를 타고 차오양구에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 앞에서 내렸습니다. 1991년 베이징 차오양구에 도착한 정광은 하얼빈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낡은 여관.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는데 벽에 걸린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곳이 조선족들이 몰려있다 이거지. 그래, 여기에 술집이며 식당, 나이트클럽이 몰려있구나. 정광은 북경의 밤거리를 조사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식당 사장이 건달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돈 받아간 지가 어딘데 와 또 받아가노? 아이씨, 그건 주정뱅이들이 처리하는 비용이고 이건 이번 달 보험이잖아. 어디에서 그때 구경하고 있던 정광이 날아와 주먹으로 건달의 면상을 내려쳤습니다. 정광에게 맞은 건달이 주랭랑을 치자 사장은 정광에게 감사하다며 술 한 잔을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보호비를 그렇게 저렴하게만 해준다면 옆 식당들한테 말해서 같이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믿고 이 구역을 맡겨주신다고 하니 두 번 다시는 저런 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얼빈에서 조폭과의 전쟁에서 검거되지 않고 숨어있던 부하들의 연락처를 찾아내 북경으로 내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정광은 소규모 조직을 결성했는데 형님, 보스 나이트클럽 사장이 외제 술을 납품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상인들 보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한, 지금 뭐라고 했어? 그날 이후 정광은 조직원들과 구역 보호비만 받다가 술 도매업에 눈을 뜨게 되어 술집마다 양 주며 맥주를 납품했는데 만약 자신들의 술을 납품받지 않는다면 피로 보복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상인들을 보호하던 관계에서 협박하는 관계로 변해갔는데 1997년 정광은 북경에서 마돈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호라는 조직폭력배 보스를 소개받아 두 사람이 손잡고 베이징 밤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정광이 소식은 이미 듣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 몸이 아주 단단하구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지하 조직들한테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긴. 그들은 요식업, 주류 유통, 유흥업계를 모두 장악하며 북경의 유명한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광은 더 이상 조직폭력배가 아닌 고위 관계자들과 관시를 유지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직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때 부하 조직원이 달려와 형님! 마사장 형님을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누구야? 겁대가리 없게. 좌우양로 보스! 진중도강을 쓴다. 그놈 어디 있어? 어둠 속을 걷던 진중도의 동생 진화는 뒤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다가오자 깜짝 놀랐는데 우리 조직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몰라? 진화는 정광이 쏜 총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너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진중도는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정광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10만 원, 10억을 주겠다.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정광은 자신이 먼저 진중도를 처리하지 않으면 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상호, 청홍광과 함께 1999년 12월 16일 오후 6시 호텔을 나서는 그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2000년 베이징 공화국은 마침내 10년 동안 북경을 지배해온 어둠의 그림자 이정광과 그의 일당을 뿌리채 뽑겠다며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은 비밀 요원을 조직폭력배로 위장하게 한 후 그들의 이동 경로와 조직원들의 아지트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보원은 성공적으로 이정광의 조직에 침투해 모든 밀수 거래 내역과 청부 살인, 지시 등을 녹음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2001년 가을
베이징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체포작전이 시작되자 경찰 특공대는 총을 들고 실제 아지트를 급습해 핵심 조직원 15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이정광을 마지막으로 검거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총 13건의 살인사건 혐의와 고의상해, 갈취, 폭력, 조직 결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받기 직전 교도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술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취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마지막까지 술 없이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조선족 출신의 아들로 태어나 동북 삼성을 장악한 조폭두목으로 그리고 10년 동안 북경 암흑가를 평정했던 순간들이 술 한 잔에 지나갔습니다. 2002년 5월 10일 그는 향년 41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